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화학원 단원 소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화학원의 1단원, 2단원, 3단원을 소개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좀 더 추가 설명을 좀 할 게 있어서 2단원 보겠습니다. 화학원의 2단원은 원자의 세계죠. 그 다음에 3단원은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자들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왜 실제로는 이 아이들이 분자로 존재할 것인가. 물론 이 경우에는 비금속 아이들을 전제 놓고 얘기하죠.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에 만나면 이온 결합, 이렇게 다른 결합 형태가 있지만 비금속 원자끼리는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의 형태로 분자를 이룬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원자의 세계에서 우리가 또 다루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자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원자를 이해해야 분자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원자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 중심에 원자핵이 있었고 아마 이거는 중학교 때 혹은 이제 통합과학 때도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 플러스 전할뜨고 있죠. 핵은 플러스 전할뜨고 있고 크기가 매우 작고 가장 이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 주변에 누가? 전자가. 자,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어디 있느냐? 원자핵 주위를 운동한다고 배웠는데 어디? 특정한 궤도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영어로 설명하면 오rbit이 됩니다. 오rbit. 그런데 이제 한 100여 년 전입니다. 이제 현대 과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드디어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됐는데 그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궤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걸 주장했던 이제 보어의 이 모형, 보어 모델, 이 보어 모형으로 우리가 화학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실제는 이 궤도라는 것이 틀린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로잡은 게 전자의 확률 분포를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그 확률을 점으로 나타낸 이제 분포.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하죠. 이 오비탈이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비탈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비이라는 거에 이제 형용사도 되지만 이제 오비탈이라는 이제 고유 명사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게 있잖아요. 달 있죠. 뭐 천체 중에 태양계 행성들이 이제 있는데 그 행성들이 도는 것도 다 궤도라고 우리가 오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전자는 그렇게 실제 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어렵습니다. 전자가 입자이기도 하지만 또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과학에서는 이제 오비탈 모형을 쓰고 있고요. 이 오비탈 쓰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해야 될 게 이제 양자수라는 거죠, 양자수. 그러니까 이미 양자라는 말에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건데 어렵습니다, 양자역학.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화학 시간에 이 양자역학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자는 그래서 퀀텀이라고 합니다. 퀀텀. 그 다음에 역학, 미케닉스. 자, 그럼 여러분이 어느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이냐? 즉, 이 양자라는 것은 그 이전에 어디서 뉴턴 이래로 우리가 고전역학이라고 해요. 고전역학. 즉, 클래시컬 미케닉스, 뉴턴의 역학입니다. 물론 우리 뉴턴의 역학 중요합니다. 물리학 시간에 많이 배울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우주선을 쏴요. 우리 거시 세계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미시 세계, 이제 원자의 세계로 가버리면 이 고전 역학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역학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든 어쨌든 입자의 운동과 관련된 이제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이 이 양자라는 게 양을 가진 입자, 양을 가진 입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키워드는 불연속이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불연속.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설명할 때도 보호 모형에서 좀 나왔는데 이 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에너지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고전역학의 관점에서는 어떤 에너지라도 가질 수 있는 건데 실제 양자역학으로 오면 그 에너지도 가질 수 있는 값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보호 모형에서 우리 에너지 준이 배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비탈 자체도 이렇게 불연속적인 어떤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오비탈을 나타낸 양자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소개해주면 가장 중요한 양자수가 이제 n이죠.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그러죠. 주양자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양자수가 이제 l이죠. l. 네. 이걸 우리가 부양자수, 반자, 부반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말로는 방위양자수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한 원래 명칭은요 각 운동량 양자수예요. 이거는 이제 원래 이 용어가 맞지만 여러분 수준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주로 쓰죠. 그 다음에 ML이라고 쓰죠. 이게 이제 자기양자수입니다. 이 자기라는 말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석에 의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각각의 양자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비탈을 연결할 때 뭐 s 오비탈 이제 하는데 s 오비탈은 종류가 그냥 하나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1s, n이 2면 2s, 3s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제 p 오비탈은 좀 조심해야 되죠.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2p, n이 2인 저양자수가 2일 때부터 존재하고 그 다음 그것도 2px, 2py, 2pg. 그래서 아마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다룰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자기양자수가 이 셋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자기장에 주어진다 자석에 예를 들어서 가까이 온다 하면 이 세 개의 오비탈이 그 방향 때문에 그 에너지 준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화학에서 이제 원자를 다룰 때 처음에는 자기적인 성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모두 같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양자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오비탈에 대한 양자수라고 하면 전자 자체에 대한 양자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순서상으로는 다음인데 그게 바로 MS라고 쓰는 우리가 스핀 양자수입니다. 자, 이 스핀 양자수는 여러분 스핀이란 말 알겠죠? 회전이죠? 네. 물론 전자를 입자로만 볼 수는 없긴 하지만 만약 가정을 하는 거야 입자로 봤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구 같은 경우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 행성들이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구는 또 반시계 방향으로 또 자전을 해요. 그래서 이 방향과 또 이제 반대로 도는 방향이 있겠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핀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up과 이제 down 이렇게 구분하죠. 자, 뭐 자세하게 하면 이제 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원자에 대한 이야기, 뭐 실제로 나중에 이제 핵을 이제 더 학습하는 친구들은 핵도 스핀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핵 스핀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범위 아니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원자들의 종류가 여러분 알다시피 뭐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물질은 거의 무한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화합물 같은 경우는 1억 뭐 몇천 가지, 몇천만 가지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실제 원자의 종류, 즉 원소의 종류는 현재 몇 가지? 그래봤자 118가지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우주의 역사,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우주의 이제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가정할 때 그 역사를 보면 실제는
92번 우라늄이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원소들은 이제 인공적으로 보통 합성한 원소들입니다. 자,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어떤 뭐 블럭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기본 블럭이 실제로는 9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블럭들이 그냥 흩어져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블럭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참 하기 어렵죠. 아마 선생님들은 화학하기 어렸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놀랍게도 규칙성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규칙성. 그 규칙성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주기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라는 것이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주기율표를 암기해야 되느냐, 이제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알파벳을 모르고 영어 할 수 없죠. 한글의 자음모음을 모르고 한국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외우는 건데 그 외운다는 것이 그거를 먼저 계속 반복해서 해야지 외워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알파벳이나 한글 자음모음에 대한 뭐 까먹을 염려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사용하기 때문이잖아요. 이미 익숙하고 친해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주기율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굳이 무조건 암기사항이다 이건 아닙니다. 실제 뭐 이제 시험에서도 원칙은 이 주기율표를 암기했냐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율표를 알면 그걸 가지고 성질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로 예를 들면 달력. 우리가 달력을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이 18일입니다. 오늘이 5.18 민주항쟁 그날이네요. 만약에 오늘이 18일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그러면 다음 월요일은 언제냐? 며칠이냐?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하면 돼요? 18일에다가 7일 더하죠. 그러면 25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25일로 가지 않았지만 미래를 지금 예측한 거예요. 왜? 무엇으로? 규칙성으로 예측을 한 거야. 즉 달력은 주기가 얼마야? 7인 거야. 7.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주기율표도 이 원소들이 그냥 랜덤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규칙을 따져봤더니 주기가 얼마더라?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게 8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더 대학 이후로 가면 이게 18도 되고 32도 됩니다. 뭐 그 이상은 또 솔직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옥텟 규칙 할 때 8이 나오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원소들을 이 성질을 이해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 이제 분자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런 주기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원자 안에 존재하는 이 바로 전자 때문이죠. 이 전자가 뭘 해야 돼? 전자 배치를 해야 돼. 전자를 배치해. 우리 이제 교실에서 자리 배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학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리에 학생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만 있어도 배치가 안 되고요. 자리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쉽게 간다고 하면 이게 이제 오비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학생이 전자입니다. 전자를 이제 오비탈에 배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호 모형에서는 이게 이제 궤도가 될 거고요. 전자 껍질이었죠. 그랬더니 이제 규칙이 존재하더라. 그 얘기였고요. 그 규칙에 의해서 이제 뭐가 가장 바깥 껍질,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무슨 전자? 이 원자가 전자. 이 원자가 전자의 수가 같으면 놀랍게도 성질이 비슷하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다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기율표의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표가 아니고 이제 과학의 역사를 보면 많은 과학자들이 기여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멘델레프죠. 멘델레프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면 또 다른 과학자가 있어요. 로테르 마이어라는 또 다른 사람이 동시대에 주기율표의 아이디어를 또 내세웠었는데 우리가 멘델레프만 기억하는 이유는 멘델레프가 당시에 밝혀진 원소가 118가지가 아니라 한 63종인가? 정확하게 헷갈리네요. 63종 정도인데 그러면 빈틈이 현재 주기표에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규칙을 찾아서 했다는 것과 배치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이제 빈칸에 해당되는 아직 미발견된 원소들을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다음 주에 월요일이 며칠이냐를 예측하는 달력처럼 그걸 예측하는 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기표의 실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을 살펴볼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뭐 있지? 이온화 에너지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거 헷갈리지 않으면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온이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대학 과정으로 혹시 화학을 더 할 친구들은 이제 전자 친화도라는 걸 배울 거예요. 전자랑 친한 정도죠. 요게 아까 말했던 양이온에 대비되는 개념, 즉 음이온이 될 때와 관련된 에너지 개념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다루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맞죠? 전기음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런 원자의 성질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어떻게 안정해지냐 이것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유결합을 이제 설명하다 보면 고등학교 수준만 봐도 거의 대부분 이 원자가 전자보다 실제는 그 원자가 전자 중에서도 실제는 홀전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홀전자들이 서로 쌍을 이루어가면서 공유를 한다. 그래서 분자, 더 안정한 분자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제 3단원도 추가로 설명해주면 3단원은 이제 화학결합, 뭐 있죠? 금속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 세 가지 이제 화학결합이 이제 세상을 이루고 있는데 화학결합 하니까 이게 생각나네. 이게 선생님 대학교 이제 면접 문제였거든요. 화학결합이 무엇이냐? 그때 이제 대답을 잘 못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질문이 온다면 좀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교수님께서 화학결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화학결합은 뭐 원소들이 뭐 안정해지기 위해요 이런 정의나 이런 설명 좋죠. 약간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면 만약에 화학결합이 만약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분자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면 모두 다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원자 상태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이루는 결합이 다 사라진다면 흩어져 버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교수님께서 화학결합이 무엇이냐? 화학결합은 교수님과 저와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의든 의미든 이제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결합 그리고 있는 이제 분자인데 그럼 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분자의 성질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성질을 알기 위해서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 구조가 이제 결합의 측면이니까 그러면 이 원자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원자의 그렇지 구조와 이제 성질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화학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과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분자의 성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이제 화학원에서 주로 다루는 성질이 바로 뭡니까? 극성입니다. 극성. 그리고 또 무극성이죠. 최종적으로는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이죠, 물. 극성이라는 거는 극을 띈다. 극 영어로 뭐야? 폴의 형용사 뭐예요? 폴라. 그래서 폴라베어 하면 북극곰인데 이제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극성곰이에요. 무극성은 넌폴라예요. 폴라가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기름에 예를 들 수 있죠. 우리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건 아마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데 그냥 왜 안 섞이냐가 아니라 얘네의 성질이 워낙 다르기 때문이야. 다르면 이게 섞였을 때 뭔가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섞였을 때 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있는 것이 더 이제 화학적으로 보면 더 안정하다. 안정성의 측면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때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 몸을 전체를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자의 성질은 결국에 이건 전체의 의미고요. 이 전체를 이루는
부분의 성질을 먼저 알자. 아까 말했듯이 원자는 공유결합으로 분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분자를 이뤘다는 얘기는 그 안에 결합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공유결합. 그러면 그 결합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떤 걸로 나누죠? 공유결합을 다시 둘로 나누자. 즉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 공유하자는 얘기는 만약에 옆에 있는 원자랑 내가 전자를 하나씩 내놨으면 하나씩 혹은 두 개씩 내놨으면 서로 공유하면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실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우침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치우침. 이 치우친다는 개념은 아까 말했던 이 전기음성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질을 우리가 먼저 학습을 했던 거예요. 이 원자의 성질인 이 주요 성질인 전기음성도가 실제로는 분자를 형성할 때 나타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자와 분자의 성질이 서로 오버랩, 어려운 말이네. 서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느낌상 부분이 극성이고 그 다음 부분이 무극성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될 것이지 않을까. 내 몸을 이루는 결합이 다 무극성이면 나도 전체가 무극성일 거고 이걸 내 몸을 이루는 게 극성이라면 모든 합치면 이것도 극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설명해서 우리가 뭘 쓰죠? 쌍극자 모멘트를 쓰죠. 극이 지구처럼 북극, 남극 이 지구처럼 지구단의 자석이잖아요. 북극이 무슨 극이에요? 북극이 S극입니다. 남쪽이 N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이 북극을 향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극이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쌍극자, 극이 두 개다. 그래서 다이폴입니다. 폴이 두 개. 이 쌍극자 모먼트 영어.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개념이라서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 M의 그리스 어원을 따지면 이게 바로 이제 뮤가 됩니다. 뮤. 이 쌍극자 모먼트. 이 결합마다 가질 수 있는 쌍극자 모먼트. 얘는 뭐라고 보면 돼요? 얘는 뮤가 0이에요. 무극성 공유결합이니까. 근데 얘는 뮤가 0이 아니죠. 오케이. 그럼 그게 합해졌다고 하면 여기 어떻게 끼울 수 있습니까? 여기는 시그마 뮤가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결합마다 뮤1, 뮤2, 뮤3 이렇게 됐을 때 다 더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은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이제 제일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경우일까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경우 뭐죠? 요거예요. 부분적인 결합은 극성을 띠고 있으나 전체 분자는 무극성이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뭐예요? CO2가 대표적이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 것인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성질이 변화되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그게 바로 분자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려면 또 무슨 원리가 필요하죠? 전자쌍 반발 원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측면들 전자쌍 반발 원리를 하려면 우리가 또 루이스 전자식도 찍을 줄 알아야 되고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화학 결합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구조 없이 부분의 성질만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구조 측면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화학원의 2단원, 3단원 소개를 좀 더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